어, 영아기에 이제 신체 성장 다음으로 생리 발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리 발달에서는 이제 구강을 먼저 언급했는데요. 구강 같은 경우는 이제 출생 후 6개월에 아래 앞니가 나오고 2년 6개월까지는 모두 20개의 치아가 나온다라고 교재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저희가 이 유아가 일단 그 치아에 대한 기질 자체가 기본적으로 한 3개월 경에 발달을 시작을 한대요. 그래서 이제 6개월에 아래 앞니가 나오긴 하지만 그 이전 3개월이면 아이가 이제 치아가 어떻게 나올 건지를 기본 틀이 안에서 이제 잡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2년 6개월이 됐을 때 모두 20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가 나오는 시기는 사실은 개인차가 매우 크다라고 해요. 그래서 딱히 6개월에 아래 앞니가 안 나온다고 해서 그게 이제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조금씩 개인차가 있다 보니까 조금 늦게 나오는 친구들도 있고 또 빨리 나오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가 나는 순서도 마찬가지로 예외가 많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6세경에 가장 큰 어금니가 나온다고 보고 있고요. 그 이후부터 이제 유치를 갈아가면서 아마 그 이제 6세경에 뒤쪽에 그 큰 어금니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 이제 유치가 이제 조금씩 빠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12세에서 13세 정도가 되면 아마 사랑니를 제외한 28개의 영구치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랑니는 그럼 언제 나오냐? 16세, 뭐 아주 빠르게는 16세고요. 아주 느리게는 40세 경에도 사실 사랑니가 나올 수 있대요. 사람마다 정말 이 치아 발육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유치는 빠지지만 영구치는 평생 교체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발적으로 빠지진 않죠. 뭐 썩어서 내가 신경까지 손상이 돼서 이걸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하지 않는 이상 영구치는 교환되지 않는 치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영유아 건강 검진에 치아 검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사실 치과를 좋아하진 않지만 다른 발육이나 다른 성장도 중요하지만 저는 구강 관리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제가 이제 그 식품 영양학에서 이런 과목 가르칠 땐 몰랐는데 제가 유아교육학과에서 아동 건강 관리를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동 건강 관리 강의 준비를 하면서 이제 그쪽 유아 건강학에서 읽은 책인데 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저도 그 책을 읽기 전에는 맞아, 유치가 썩었지만 유치가 빠지면 건강한 영구치가 나올 거니까 그때부터 관리 잘해도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아니더라고요. 유치가 한번 썩은 아이들은 영구치도 썩을 확률이 90% 이상이래요. 그러니까 그 말은 여기 3개월부터 구강이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잇몸이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읽고 제가 되게 깜짝 놀랐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보니까 저희 큰애는 유치가 썩은 게 하나도 없었어요. 이제 제가 약간 치과 관리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6개월에 한 번씩 건강검진 비슷하게 치과를 꼭 갑니다. 썩은 게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이제 관리를 했었는데 다행히도 이제 건강한 것도 건강한 거였겠지만 사실은 저희 큰애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으로 뭐라 그러죠? 그 어금니 쪽 홈 메우기 한 개 깨져가지고 거기가 좀 깨졌다 메우셔야 될 것 같다 했는데 검진해서 제가 그 병원을 다니는 병원이 아니어서 제가 가던 병원에서 하려고 알겠습니다 하고 한 달 있다가 병원에 갔더니 그 깨진 틈이 이제 칫솔질이 잘 안 되니까 썩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6학년 때 처음으로 치아를 떼어봤어요. 그랬는데 이제 지금 와서 보면 큰애는 유치가 썩은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나이가 20대인데 썩은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거 이후로는 계속 이제 구강 관리하고 지금은 이제 성인이 돼서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고등학생, 대학 가기 전까지는 그거 말고는 때운 게 없어요. 근데 이제 둘째 딸은 이 희한하게 큰애하고 다르게 둘째 때는 그 마이쮸 같은 거 있죠. 그런 걸 많이 먹는 그게 많이 나왔어요. 그런 카라멜 종류가. 그러다 보니까 또 병원 소아과 가면은 또 먹는 거 있죠. 텐텐 같은 거. 그런 거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앞니가 썩어서 이렇게 이가 먹었어요. 근데 많이 먹진 않았는데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실패했구나 생각을 했는데 실패했죠. 이게 영구치가 낫긴 낫지만 오빠보다 치아 관리를 조금만 안 하면 잘 썩더라고요. 그래서 또 교정까지 하니까 이 교정기 때문에 닿지 않는 부위들이 있어서 진짜 무슨 대대적인 치료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잔소리를 하긴 하는데 일단은 이제 그만큼 유치 관리가 성장하고 나서도 치아에도 굉장히 영향을 준다는 거는 맞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동 건강관리 강의할 때 저도 내심 놀랐던 그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이제 치과 선생님한테 여쭤봤더니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유치 관리가 사실 쉽지 않고 아이들이 칫솔질을 성인만큼 하는 게 아니니까 모든 부모님들이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에요. 근데 유치가 또 썩으면 그 치료하러 가서 치과에서 실갱이 하는 것도 좀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 영유아의 어떤 성장 관리에 있어서 다른 관리도 다 중요하지만 구강 관리는 미래를 생각하면 저희가 영양 섭취, 편식하지 않는 아이를 키우는 것만큼 또 이 부분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생리발달에서 이제 구강을 봤고요. 두 번째는 위를 볼 거예요. 위는 이제 이 그림 4-4에 보시면 영아와 성인의 위를 그 사이즈로 비교를 해놨더라고요. 딱 보셔도 어때요? 영아의 위와 성인의 위는 사이즈가 좀 상당히 다르죠. 일단은 뭐 그 1세가 되면 위 용량이 한 300ml로 늘어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저기 위 용적의 성장이라 그래가지고 신생아 때 10에서 12ml 있던 게 1년 되면 300으로 이렇게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2년 되면 600에서 700까지도 오긴 오지만 그래도 성인의 위에 비하면 이제 아주 작은 상태예요. 근데 이제 이때는 위나 식도와 이 여기 부분에 어떤 그 괄약근 있죠. 이 괄약근의 기능이 미숙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음식을 먹고 씹어서 아래로 내려가면 위에서 또 연동 운동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를 문을 닫아주는 이 괄약근이 힘이 작다 보니까 아이들이 먹고 조금만 이렇게 몸의 방향만 바뀌어도 아마 토하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모유 먹고 나거나 이렇게 분유 먹고 나면 이렇게 안고 트림을 꼭 시켜주시는 이유가 이겁니다. 위에 있는 그 우유들이 역류되지 않도록. 그래서 이제 소화효소 같은 경우는 위에서 분비되는 소화효소 같은 경우는 3세에서 4세 정도 됐을 때가 돼서야 성인 수준으로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감안하셔서 식사 양이라든지 그렇죠. 좀 조절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만큼의 식사를 먹고 위에서 소화하는 능력도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 115페이지의 교재에 보시면 음식이 위에 머무르는 시간은 모유의 경우에는 2에서 3시간, 우유는 3에서 4시간, 죽은 4시간, 채소는 4에서 5시간 정도 걸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시기에는 같은 위라도 들어가는 음식에 따라서 머무르는 시간이 조금 다른다는 것을 알고 그 정도의 이제 소화되고 나서 그 다음 시간에 다른 또 모유가 들어가고 아니면 우유를 먹이고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래서 아마 이제 크게 알 수 있는 건 모유 수유의 경우에는 이렇게 되다 보면 아무래도 수유 횟수의 간격이 아까 제가 모유 경우 여기 보시면 위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2 내지 3시간이라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의 위 속에 모유가 머무르는 시간을 감안하셔서 여기 보시면 표 4-2에 수유 횟수와 양이 결정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생아 같은 경우는 수유 횟수가 8에서 12에 시간 간격은 그쵸 머무르는 시간 2에서 3시간 보시고 수유량도 50에서 100. 왜냐면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위의 용적을 봐야 되니까요. 이제 밤에도 아이가 원할 때마다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이제 한 달 지나고 4개월까지는 수유 횟수가 조금 줄어들면서 시간 간격도 1시간 정도 늘어납니다. 대신 수유량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수유 횟수와 수유량이 규칙적으로 되도록 하라고 공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이게 이렇게 딱 떨어질 수도 있는데요.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분명히 먹은 지 1시간밖에 안 됐는데도 아이가 먹고 싶어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참 그때 이제 애매한 게 이렇게 배운 대로 한다고 버팁니다. 엄마는. 그러면 이제 친정 엄마나 그런 시어머니들은 애가 먹고 싶을 때 먹어야 한다고 막 먹이라고 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럼 참 난감하죠. 이 아이의 위를 너무 키워버리면 항상 많이 줘야 되니까 이 이제 이론대로 하는 게 맞긴 한데 또 이론에 안 맞게 아이가 보채는 경우가 있어서 사실 이론은 정립되어 있지만 그런 돌발 상황이 있다라는 거, 그런 거를 또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PPT에 나와 있지 않는데요. 115페이지에 하나만 더 설명할게요. 위액에서 분비되는 효소에 대한 내용이 좀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여러분이 이제 좀 아시면 좋을 게 레닌이에요. 레닌 같은 경우는 이제 위액에는 펩신이라든지 카텝신, 레닌 같은 것들이 이제 같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펩신 같은 경우는 출산 직후에 영아의 이액 속에 이미 존재하고 생후 7주에서 만 1년 사이에 2 내지 4배로 증가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레닌 같은 경우도 위액에 있는데 이 레닌이란 효소를 제가 왜 설명하려고 하냐면요. 레닌이 많을 경우에는 이 레닌이 우유 있죠. 유즙에 단백질을 응고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말은 뭐냐, 윗속에 들어오는 모유가 됐든 우유가 됐든 이런 것들이 단백질을 응고시키다 보니까 윗속에서 머무르는 시간을 좀 길게 잡아줘요. 그렇게 하면서 단백질을 소화시켜 줍니다. 그럼 아이가 이 레닌이 충분히 분비가 되면 그쵸, 먹고 2 내지 3시간을 충분히 버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체류 시간을 좀 도와주는 게 바로 어떤 효소다? 위에서 분비되는 레닌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장으로 갈게요. 장에서는 저희가 췌장, 소장, 대장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췌장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소화 효소를 분비하는 장기라고 하지만 얘가 이제 특징이 다른 장기에 비해서 발달이 좀 늦어요. 발달이 늦다 보니까 영아기 후반이 되어서도 어떤 췌장이 가지고 있는 성숙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또 소장은 영양소의 소화 흡수에 가장 중요한 장기 중에 하나고 이제 장의 길이는 본인 키의 약 6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길이로 봤을 때 굉장히 길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음식이 통과하는 시간이 있죠. 그런 시간은 굉장히 짧은 게 바로 빠르게 통과할 수 있는 게 영아의 소장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장 같은 경우는 이제 소화가 이루어지는 장기는 아니에요. 이미 소장에서 영양소의 소화 흡수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장에서 이제 이렇게 하고도 충분히 소화되지 않은 이제 잔여 영양소라든지 식이섬유 등이 세균에 의해서 발효되어 분해되는 그 곳이 바로 대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장은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보시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각 영양소별 소화 형태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탄수화물의 소화는 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보시면 여기 이제 공유 이유식은 생후 4개월 이후에 시작하는 것이 좋다라고 했는데요. 이 이유가 뭐냐면 교재 116페이지 아래에 나와 있어요. 왜냐면 췌장에서 분비되는 아밀라제, 이 아밀라제 성분이 생후 4에서 6개월에 분비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분비되기 시작해서 6개월 지나 6개월에서부터 2세 정도 됐을 때 이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유를 혹시 주재료로 한 이유식을 시작을 하실 거면
최소 4개월 이후에 시작을 하셔야지 이 췌장 아밀라제가 분비가 되면서 소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우리 이유식을 시작하는 시기를 4개월 후반에서 5개월 초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미음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미음이라도 먹여서 소화를 시키려면 반드시 이 췌장 아밀라제가 분비가 돼야 되기 때문에 4개월 이전에는 먹이셔도 얘가 소화 흡수하지 못하니까 아마 설사 할 수도 있겠죠. 여기 표 4-3은요. 출생했을 때 아이들이 가지고 태어나는 소화 효소예요. 근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탄수화물에 다양한 소화 효소가 있는데 췌장 아밀라제는 태어났을 때 가지고 있다 없다. 성인을 100으로 봤을 때 수치를 비교했던 0이에요. 그래서 이제 막 태어나는 아이들은 췌장 아밀라제를 소화효소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출생하자마자는 저희가 이런 곡류 같은 걸 섭취시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려면 언제 해라? 생후 4개월 이후에 이 췌장 아밀라제가 분비되기 시작할 때부터 먹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제 단백질 소화는요. 이제 단백질 소화는 사실은 여기 이제 소장 내에 트립신의 농도가 성인 수준이긴 하지만 이 키모트립신이나 카르복시펩티다제 양이 성인의 10에서 60%로 상당히 낮게 분비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 이제 전에 이 앞에 보셨던 이 표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낮게 분비가 되긴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생아의 단백질 소화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긴 하지만 이제 문제는 소화에는 문제가 없긴 하는데 여기 보시면 소화에는 문제가 없지만 이게 중요하죠.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신생아의 장 점막이 아직은 성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숙하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아직 성숙을 안 한 상태인데 우리가 소화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분자량이 너무 큰 단백질을 섭취를 하게 하다 보면 이 미숙한 장벽을 통해서 흡수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소화에 문제가 없으니까 당연히 흡수가 되겠죠. 그러면서 무엇을 유발한다? 바로 이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알러지를 가지고 태어나진 않았지만 이때의 단백질 소화를 조금 유념하지 않으시면 후천적인 알레르기를 제 생각엔 그래요. 이 알러지를 유발할 가능성을 내재하게 되므로 가능한 이 시기에는 모유를 권장하는 게 좋고요. 이유를 서두르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제 이유식을 사실 분유나 모유는 분유는 모유의 어떻게 보면 대용품이니까 분유가 뭐 알러지를 유발하고 이러면은 분유 못 먹게 분유 시장이 망하겠죠. 그렇지만 여기서 말씀하는 건 이제 이 장이 아직 성숙되지 않고 충분한 효소가 분비되지 않을 때 이유식을 통해서 분자량이 큰 단백질을 마구마구 그렇죠. 우리가 이유식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아이에게 단백질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유식을 먹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잘 먹이기 위해서 아직 아직 미숙한 장벽을 통해서 흡수될 수 있는 분자량이 큰 단백질 식품을 먹이다 보면 알러지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급하게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좀 성인과 비슷한 단백질 소화 능력은 2세경에 완성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적절한 양과 또 그렇죠. 아이에게 그런 부분을 잘 숙지하셔서 이유식에 적용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이제 급식을 하다 보면 알러지 있는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뭐 견과류 알러지 이런 것만 있었다면 요즘은 유치원에서 저희가 이제 조사 같은 거 해보면 이런 것도 알러지인가? 라고 할 정도로 다양한 식품에 반응을 보이는 친구들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학교도 그렇겠지만 특히 이제 어린아이들은 본인들이 이게 무슨 나에게 어떤 알러지가 있다고 자기를 보호하고 그럴 만한 아직은 이제 어리기 때문에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사전 조사해서 알러지 식품을 초기에 차단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원장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알러지 식품에 대처하는 방법, 또 이제 대체하는 식품군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도가 사실 많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에요. 근데 이제 알러지들이 점점 다양한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또 의외로 바로바로 대처할 수 있는 것들이 막 대두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꾸준한 관찰하고 또 공부를 통해서 다양한 알러지들을 이제 사례들을 통해서 저희가 또 이렇게 대응을 해 나가는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좀 요즘엔 합니다. 근데 하여튼 알러지에 대한 관심이 정말 예전에 비해서 높아졌고 경각심을 가지시려고 하는 게 커졌다는 거.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더 초기에 영아기 때 이유식 컨트롤을 통해서 조금 이제 알러지 없는 아이로 성장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좋겠죠. 세 번째는 지방 소화예요. 영아는 지방 소화를 위해서 이제 그 췌장 리파제, 이 지방을 소화시키기 위한 췌장 리파제 함량이 영아는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첫째 췌장 리파제 함량이 적고 두 번째 담즙산이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3개월 정도 됐을 때는 성인의 33%, 4에서 6개월 정도는 40%, 1, 2세는 76%의 분해 능력을 가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적다 보니까 초반보다는 이제 성장을 통해서 3개월에 33%, 40%, 그래서 1, 2세 됐을 때는 그래도 76%까지 이 정도 분해 능력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좀 작은 편인데 이걸 보완을 한 게 뭐냐면 바로 이 구강 리파제 성분이에요. 구강에서 분비되는 리파제가 같이 식품을 씹거나 저작할 때 이 기능이 같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췌장 리파제의 작은 그런 활동성을 보완을 해줍니다. 그래서 다행이죠.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 소화는 이렇게 마무리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은 이제 콩팥인데요. 콩팥 같은 경우는 제가 보시면 두 번째, 요 희석 능력은 성인하고 비슷하지만 요를 농축하는 능력이 성인의 반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콩팥이 조금 영아기에는 탈수 현상이 쉽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좀 보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성인의 아직 미숙한 아이에게 너무 콩팥에 부담을 주는 영양소를 줄 때는 특히 주의를 하셔야 돼요. 이런 탈수 현상 같은 것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교재에 어떤 대안을 제시했냐면요. 이렇게 콩팥 기능이 부족한 미숙한 신생아나 이런 영유아에게는 조제유보다 용질 부하량이 낮은 모유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유를 먹게 되면 조금 더 이제 탈수 현상이라든지 재흡수 기능 같은 게 제대로 이루어져서 콩팥에 자극을 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러면 너무 좋겠지만 그 산모에 따라서 모유가 잘 나오는 산모도 있고 부족한 산모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산모의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모유가 잘 나오면 다행이긴 한데 혹시 이제 분유를 먹일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최대한 콩팥에 부담을 주지 않게끔, 그러니까 거기서 제시한 양대로 먹이면 되겠죠. 그래서 꼭 못 먹인다고 해서 큰일 나는 건 아니니까 아이가 이런 현상을 일어난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지금 신생아가 방광 용적이 한 75ml로 작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후 3일까지는 방광 용적이 적기 때문에 소변 횟수가 많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생후 5일에서 7일부터는 1일 6번 정도의 소변을 보게 되고 이유기를 하게 되면 15에서 20회로 300에서 500ml 소변을 이제 요 농축 요 희석이라든지 요 농축 능력이 달라지면서 소변의 양도 이제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은 보시면 출생했을 때 150g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1세가 됐을 때 300g, 성인이 되면 1500g으로 어릴수록 체중에 비해서 간이 크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8세가 되면 간의 구조가 성인처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담즙의 분비가 어른의 50%에 불과하고 연령이 낮을수록 간의 기능이 미숙하겠죠. 그리고 불완전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간의 장애라든지 뭐 어떤 자극이라 그래야 될까요? 문제가 있으면 쉽게 간 기능이 떨어지고요. 중독 증상도 일어나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요. 그래서 황달 같은 것도 여기서 발현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간은 좀 이제 그 연령이 당연히 어릴수록 미숙하기 때문에 간 관리도 주의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간은 황달로 통해서 상태를 좀 빠르게 파악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심하게 관찰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호흡은 제가 이거는 좀 생략하도록 할게요.